안녕하세요. 여기에서 읽어보는 글들이 저에게 많은 위로와 위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한 이야기를 전달하면 조금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글을 씁니다. 저는 천안 사는 여성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건설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건설회사에서 일하면서 같은 회사 사람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불행하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조실 부모를 했고 남편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 엄마와 여동생과 세 식구 단출하게 살고 있었죠. 처지가 같아서 그랬는지 서로에게 깊게 스며들듯 사랑을 했고 그렇게 부부가 되었어요.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동안 외롭게 살았을 텐데 앞으로는 외롭게 하지 않을게. 그 누구보다 너의 편이 되어줄게. 고마워. 자기를 만나 가족이 생겼어. 나한테 가족이란 정말 꿈 같은 존재였는데 자기를 만나서 그래도 엄마도 생기고 여동생도 생긴 기분이야. 내가 더 잘할게. 어머님한테도 그리고 현숙 아가씨한테도.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일만 해. 우리 둘이 따로 나가 살면 참 좋은데. 그럼 엄마랑 여동생 단둘이 살아야 해서 그건 내가 진짜 걱정이 많이 돼. 알지. 난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복닥복닥 사는 게 좋은데 맨날 혼자만 살아버릇해서 가족이 있는 게 오히려 난 좋아. 결혼을 하자마자 저희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남편 없는 어머니가 외로움을 많이 타셨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나가 사는 건 극도로 반대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오히려 친해질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댁에서는 부모가 없는 저를 매우 싫어했지만 남편이 저를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 생기게 되었고 저는 제 가족이 생긴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철천지 고아였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제 엄마처럼 지극히 모셨죠. 아니, 지극히 모셔왔다고 자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현철 씨가 오늘 일찍 들어온다는데 우리 오래간만에 맛있는 거 해먹어요. 너는 오로지 먹을 생각만 하냐? 현철이가 힘들게 돈 벌어온 것도 모르고 그 돈을 다 펑펑 쓰고 싶어? 에휴. 그게 아니라 오랜만에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너무하세요. 매번 그렇게 생각하시니. 어머, 언니 웃긴다. 솔직히 음식하는 거 다 오빠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좀 아껴 써요. 거덜날라. 아가씨, 어차피 음식하면 아가씨가 다 먹잖아요. 돈은 오빠 돈이지만 그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머, 언니, 말하는 것 좀 봐, 엄마. 언니 말하는 거 봤지? 아주 웃겨. 지금 나 많이 먹는다고 은근 꼽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닌데 오해했다면 미안해요. 하여튼 오늘 장 봐올 건데 그럼 제가 알아서 봐올게요. 그럼 다녀올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남편의 월급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못마땅해 여기셨어요. 매번 돈 거리시며 눈치를 주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꼬박꼬박 대답은 하긴 했지만 마음속에선 엄청 주눅이 들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나가서 내가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죠.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권유에 일을 그만두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일에 대한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넌지시 물었어요. 나
다시 일해보는 거 어떨까? 아무래도 집에서 마냥 놀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 일만 하다가 집에 있으려니까 찌뿌둥해. 일하는 거 힘들 텐데. 그전에도 많이 힘들어 했잖아. 그냥 집에서 쉬면 좋겠는데, 안 그래? 혹시 집에 있기 싫어서 그래? 아니, 전혀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혼자 버는 것보단 둘이 버는 게 낫잖아. 내가 나이도 많은 것도 아니고 경력 단절될까봐 그래서 그러지.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난 혹시나 힘들까봐 그런 건데. 네가 나가서 일하는 게 좋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나 정말 이래도 돼?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집에서만 있는 게 너무 유용하지도 않고 실용적이지 않잖아. 그래도 우리 둘일 때 좀 벌어놔야지. 그래야 아기가 생겨도 조금 여유로울 것 같아. 자기가 벌어놓은 돈이 한정적이기도 하고. 괜찮겠어? 너 그냥 편히 집에서 쉬게 하고 싶었는데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그래도 집에서 하루 종일 엄마랑 한숙이랑 셋이서 있는 것보단 나을 거야. 그럼 낮에 할 수 있는 일을 잘 찾아봐서 정하자. 그리고 힘들면 무조건 그만둬야 해. 남편이 걱정했지만 저는 오히려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것을 못마땅히 하셨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없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냐며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죠. 돌아가신 아버님이 여성 편력이 좀 있으셨다 들어서 그런지 어머님은 사사건건 저를 의심하고 괴롭혔습니다. 처음엔 그런 어머님이 안쓰러울 때도 있었어요. 네가 나가서 일하면 나랑 현숙이 밥은 어쩌냐? 네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일을 해? 할 일도 없을 텐데 나가고 싶어서 안달을 했구나. 겨우 현철이 꼬셔가지고 집에서 나갈 궁리만 해. 네가 벌어오면 얼마나 벌어들인다고. 아이고 답답해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도 저 결혼 전에 격리일도 했었으니까 취업 자리 알아보면 꽤 많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네 걱정을 왜 하냐? 나랑 현숙이 걱정하는 거지. 뭐 마음에 드는 것도 없는 애가 밖으로만 놔둔다니까. 우라통이 터지지. 일 끝나면 6시니까 끝나면 제깍 집에 들어올 테니 걱정 마세요. 저녁 차리는데 지장 없을 거고요. 그냥 아침, 점심만 해 드시면 돼요. 현숙 아가씨도 주방일 자꾸 해봐야 늘죠. 아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주 시미를 네 아래로 보는구나. 이래라 저래라 시키기 바쁘지 아주. 내 머리 꼭대기에 앉지 그러냐? 어머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나쁘게만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는 불가능했어요. 그렇게 전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과 같은 회사는 아니었고 조그만 물류회사에 격리로 취직을 했죠. 그래도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퇴근 시간을 어기는 날에는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5분이라도 늦는 날엔 저를 쥐잡아 먹을 듯 했으니까요. 왜 늦게 오니? 6시 퇴근인데 뭐 하다가 이제서야 오는 거야? 너 회사에 남자 생겼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매번 늦어? 그러니까 말이야. 남자 있는 거 아니야? 꾸역꾸역 나가서 일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새언니? 아니에요. 오해하지들 마세요. 6시 퇴근에 집 오면 6시 30분인데 마감이 좀 늦으면 15분 정도 늦을 수 있잖아요. 아니 왜 늦냐고 그러니까. 매번 똑같이 퇴근하고 똑같이 마감하면 안 늦을 걸 가지고 왜 늦는지 바른대로 말 못해? 어머니, 억지 쓰지 마세요.
그날그날 마감 정산이 틀린데 그럼 조금 늦을 때도 있는 거죠. 어머님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모르세요. 얼씨구, 지금 늙은 시엠이 사회생활 안 해봤다고 무시하는 거냐? 아주 웃긴다 너. 그래, 이게 네 본색이지? 현철아비도 이랬었어. 허구한 날 늦었다 그러면 온갖 핑계는 다 대고 그랬지. 너 역시도 그런 거 아니야? 감히 누구를 속여? 어디 나를 속이려 들어? 아니라고요. 오늘 정산할 게 많아서 늦은 거 맞고요. 현철 씨한테 부끄러운 짓 한 적 단 한 번도 없으니 염려 놓으세요. 매번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으니 항상 곤란하였죠. 남편도 본인의 어머니가 잘못한 걸 알고는 있었지만 집안에 괜한 분란을 만들까봐 매번 참는 듯 보였어요. 그러면서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점점 삐그덕거리기 시작하였죠. 지겨운 일상이었어요. 언제까지 어머님 저렇게 트집 잡는 꼴을 봐야 해? 한두 번이 아니야. 일할 때마다 저렇게 의심하시니 내가 살 수가 없어. 미안해. 우리 엄마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 돌아가신 아빠가 좀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주셨거든. 네가 이해해. 근데 왜 나한테 그런 프레임을 씌우냐고. 어머님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어머님은 내 말 들으려 하시지도 않아.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부정한 것처럼 몰아가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러지. 자기도 중간에서 힘들겠지만 어머님께 말 좀 확실히 해줘. 남편은 가운데서 괜히 난처해지는 일이 많았어요. 저조차도 그런 남편에게 서운한 날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가뜩이나 시어머니와 사이도 좋지 않은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건설회사에서 아랍지사로 발령을 낸 것이죠. 아랍으로 출장을 갈 시에는 최소 적어도 3년, 길면 7년까지도 꼼짝없이 아랍에만 있어야 하는 걸 전 잘 알기에 남편을 말렸습니다. 남편이 있는 지금도 힘이 드는데 남편마저 없다면 더 못 버틸 것 같았으니까요. 꼭 가야 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젠 나도 벌고 하니까 돈에 대해 너무 연연해 하지 마. 어? 최소 3년인데 3년 만에 오는 사람 없잖아 거의. 못해도 5년은 채우고 와야 하는데 자기 가지 마. 알겠지? 자기 없으면 난 어떡하라고. 그래도 좋은 기회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도 많고 월급이 3배다 3배. 조금만 고생하면 우리 이제 좀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래? 내 부탁 좀 들어줘. 휴가 받으면 무조건 한국 들어올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어? 나 잘할 수 있어. 당신 없으면 나는, 어머님은 어떡하고. 당신만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떨어져 있으라는 거야? 우리 자식 낳아서 나 내 자식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게 하고 싶어. 돈 때문에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나 아랍에서 오는 날 무조건 분가하자. 좋은 아파트 사서. 그럼 그때는 자기도 좀 쉴 수 있을 거야. 어? 아무리 말려도 남편은 아랍을 가겠다고 했어요. 본인이 못 먹고 하고 싶은 걸 이루고 살지 못했던 터라 우리 아이만큼은 꼭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키워야겠다고 생각하는 의지가 강해 보였어요. 최소 3년이라고 하지만 거의 5년을 떨어져 있어야 하는 부담은 저에게 크게 와닿았죠. 하지만 저렇게 마음먹은 남편을 말릴 수는 없었어요. 철철이 휴가를 받을 때마다 무조건 한국에 들어온다는 조건을 걸고 저는 남편을 기분 좋게 보내주기로 결심했죠. 시어머니도 대성통곡을 하였지만 남편을 말리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아니, 아랍이라니. 그 먼 데를 현철이가 어떻게 간단 말이야? 그럼 엄마랑 현숙이는 어떡하라고? 아유, 나도 데려가라 그럼. 엄마, 너무 걱정 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도 태산이야. 내가 선택받은 건데 최선을 다해야죠. 한번 갔다 오면 전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을 거예요. 연락 자주 드릴 테니까 너무 심려 마세요. 그리고 민경이 잘 부탁드릴게요. 엄마 딸처럼 예뻐해 주세요. 전 부탁드릴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민경이도 현숙이처럼 엄마가 좀 곁을 내주셨으면 해요. 민경이도 잘하려고 하잖아요. 네? 맨날 너네 마누라 편만 들지? 이 애미는 안중에도 없고 나쁜 자식. 몸 조심하고 다녀오거라. 한국은 신경 쓰지 말고. 남편은 그 말만을 남기고 아랍으로 떠났어요. 처음엔 어떻게 이렇게 날 두고 가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원망스럽기도 했다가 그리움이 사무쳐서 보고 싶기도 했다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집을 일으키기 위해 아랍을 간 남편에게 존경심을 갖기로 했죠. 그렇게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려고 저도 악착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부르더군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불렀는지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님은 역시나 억지를 쓰고 계셨어요. 예, 현철이 월급 통장 네가 관리하지? 지금부터 내가 관리하마. 통장이랑 비밀번호 그리고 도장까지 나한테 싹 넘기렴. 네? 어머님, 현철 씨랑 저 부부예요. 부인이 당연히 남편 월급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죄송해요. 이건 못 드려요. 뭐야? 너 지금 날 못 믿어서 못 주겠다는 거야? 누굴 도둑년으로 아나? 아유, 기가 막혀. 우리 현철이가 없으니 아주 날 소 닭 보듯이 보는구나. 어쩜 그래? 내가 내 아들 월급 관리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당장 내놓거라.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어머님, 억지 좀 그만 쓰세요. 제가 2년 넘게 관리하고 있는 통장인데 이걸 왜 어머님한테 넘기나요? 제가 관리할게요. 그건 현철이 있을 때 얘기지. 네가 우리 아들 돈 어디다 빙땅 칠지 누가 알아? 현철이도 없는데 현철이 돈 너한테 못 맡긴다. 그건 엄마 말이 맞아요. 오빠 돈을 왜 생판남인 언니가 관리해? 진짜 돈 어디다 쓸 줄 알고. 엄마한테 당장 맡겨요. 억지들 좀 쓰지 마세요. 현철 씨가 저한테 관리하라고 부탁도 했고요. 저희도 다 계획이 있거든요. 이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했지만 밤낮으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괴롭히는 바람에 결국 전 두 손 두 발 들고 말았어요. 통장과 이것저것들을 챙겨 어머님한테 다 드렸죠. 통장을 드리니 순순히 어머님은 고분고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남편이 아랍으로 가자 어머님의 의심과 집착은 정도를 벗어날 정도로 심해졌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월급 통장까지 주고 나자 이번엔 시어머니는 제 월급 통장까지 관리하려 들었죠. 이것만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격렬히 거부하였죠.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밤낮으로 뭐하고 싸돌아다니는 건지 어휴. 현철이 없으니까 네가 더 신난 것 같구나. 당장 때려치워 일도. 아니면 통장을 나한테 주던가. 네? 현철 씨 통장까지 가져가 놓고 지금 제 통장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해요, 어머님. 그리고 현철 씨 통장에서 생활비 쓰는 내역 가계부 쓰셨으면 해요. 아무래도 타지에서 일하는 남편 돈인데 함부로 쓸 순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인연이? 날 가르치려 들어? 현철이 없다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거지? 내가 설마 우리 아들 돈을 흥청망청 쓸까봐? 아니, 언니 웃기네. 아주 오빠 없으니까 엄마한테 또박또박 말대꾸나 하고 이래서 집안 배경 무시 못하지.
없이 자랐으면 고분고분하기라도 해야지. 어따 대고 어른한테 또박또박 말대꾸해요? 오빠 가기 전에 이혼시켜야 했는데 오빠가 깜빡 속았지 아주. 아가씨, 말 조심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제 통장까지 관리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아가씨야말로 손윗사람 대우 좀 해줄래요? 너 하여튼 회사 다니면서 무슨 건더기 하나라도 걸리기만 해. 그 길로 요절을 낼 테니까 알겠어? 분명 남자 있어 저거. 매번 의심하고 모욕하는 어머님을 참을 수 없었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였기에 꾹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머님의 모욕은 더 심해졌죠. 물론 시누이도 함께요. 이 시기가 빨리 지나 현철 씨도 한국에 귀국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날이 있을까라고 희망만 품으며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있었어도 어머님은 철저히 저를 배척하셨지만 남편이 없으니 더더욱 저는 그 집의 이방인이었죠. 맘 같아선 정말 따로 나와 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놔주지도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하소연을 하였죠. 남편도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통화가 반복되자 전 타지에 있는 남편이 점점 원망스러웠어요. 멀리서 저렇게 고생하는 남편이지만 집에서 맨날 있는 갈등이나 남편한테 하소연해도 달라지지 않으니 남편과의 결혼이 후회스러웠죠. 차라리 어머님과 따로 떨어져 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어차피 저 보기 싫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근처에라도 방 하나 얻을게요. 저도 이렇게 의심받고는 못 살아요. 나가서 네가 뭔 짓을 할 줄 알고? 내가 널 내보내. 현철이 올 때까지 절대 못 나간다. 알겠어? 아니 그렇게 떳떳하면 회사도 뭐고 다 그만두고 집에만 있던가. 나가서 네가 외간 남자한테 꼬리를 치는지 누가 아냐? 눈웃음 살랑 쳐대면서 안 그래? 그런 모욕적인 말 좀 그만하세요. 도대체 저를 뭘로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가씨나 단속하세요. 맨날 짧은 치마 입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데 아가씨 걱정은 하나도 안 되시나 보죠? 어머니 그거 아집이고 집착이에요. 알아요?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라. 내가 너 편하게 살게 놔줄 줄 알아? 절대 그렇게는 못하지. 넌 내 손아귀에 있어.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그럼 그만하실래요? 저 회사 안 다닐 테니까 의심 그만하실 거냐고요. 저 회사 안 다녀도 집안일에 일절 손 안 댈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집안일이야 뭐. 네가 그런다고 손 뗄 수야 있겠냐? 그럼 이 늙은이가 하리?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거라. 네가 어디 가서 뭐라고 다니는지 내가 알게 뭐야? 회사 간답시고 외간 남자 만날지 누가 아냐고. 그만둘 거면 당장 그만두거라.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바니까. 알겠냐?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구나. 결국 전 어머님의 그 억지를 뿌리 뽑기 위해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 제 능력을 보여주고 자리를 잡고 싶었지만 매번 저렇게 의심하는 어머님 때문에 정신건강을 위해 포기하였죠. 오히려 집에 있으니 어머님은 전보다는 저를 덜 괴롭히는 듯 했어요. 그렇게 조금 조용해지나 싶었을 즈음 은행에 다녀온 어머님이 어느 날 노발대발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뭔지 들어보니 저조차도 기가 막혀 이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의 머릿속을 보고 싶었죠. 아니 기가 막혀? 너 여기 앉아보거라. 아니 현철이가 항상 보내오는 돈이 700만 원인데 왜 이번 달은 300이야?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월급 관리는 어머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 지난번에 어머님한테 통장 드리고 아예 현철 씨 월급은 보지도 못했는데.
지난번 전화로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현철 씨가 안 보낼 린 없고요. 네가 현철이 시켜서 400만 원 네 통장으로 받은 거 아니야? 우리한테 300만 보내라고 한 거 아니냐고? 바른 대로 말 못해?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제 하다 돈 의심까지 하는 거예요? 어머님 그 정도면 증증이에요. 병원 좀 가보세요. 그리고 돈을 빼돌리긴 누가 빼돌려요? 아가씨랑 어머님이 돈 같은 거 조금씩 빼돌리는 거 제가 눈 감아준 건 생각 안 나나요? 네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현철이가 생활비를 적게 보낸 만큼 이제 우리도 달라져야겠다. 안 그러니? 이제 네 밥상머리에 불만 갖지 말거라. 이건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알겠어? 아주 여우같이 은근히 돈이나 빼돌리는 나쁜 년. 제발 그만 좀 하라니까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 정도면. 제가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네요. 정말. 이렇게 소리치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의심, 집착, 절 가족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괴로웠죠. 어머님은 그 후부터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묘하게 신우와 본인 그리고 저 이렇게 밥과 반찬이 달랐죠. 매번 저에겐 인스턴트 식품이나 사발면을 주었고 본인들은 외식을 하거나 제가 시장 보는 틈을 타서 고기를 구워 먹곤 했어요. 초등학생도 안 하는 짓을 제가 이 집안에서 당하고 있던 것이었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면 이미 집엔 연기와 고기 냄새가 가득했지만 신우이와 어머님은 모른 척 시치미를 떼셨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 혹시 아가씨랑 고기 구워 드셨어요? 저도 고기 좋아하는데 왜 저 없을 때만 드시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냐? 옆집이 구워 먹나 보지. 우리가 그럴 형편이 되니? 현철이가 700에서 300으로 돈을 확 줄였는데 어떻게 고기를 구워 먹어? 배고프면 사발면이나 끓여 먹어라. 옛날엔 그런 것도 못 먹고 살았어.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니? 매번 이런 식으로 시치미를 떼시는 어머님을 보면 어이가 없었죠. 전 제가 모은 돈 이외에는 아예 생활비나 돈 구경을 못했어요. 어머님이 남편의 돈을 틀어지고 안 주셨기 때문에요. 그 돈으로 신우이가 허튼 짓을 하는 것에도 돈을 대주고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와 반면에 저는 매번 돈에 허덕이는 하루하루가 되었죠.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었어요. 그러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면서 도저히 이대로 못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아가씨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보고 매일 밥에 김치, 그리고 사발면만 먹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아가씨랑 어머님은 매번 외식하거나 저 없을 때 고기를 구워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유치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너무 억울해서 말은 해야겠어요. 안 먹었는데? 너 무슨 꿈꾼 거 아니냐? 현철이가 어려진 만큼 우리도 허리띠 졸라 매야지, 안 그래? 안 그러면 힘들게 벌어온 돈 흥청망청 쓰게 되지 않겠니? 사발면도 고맙다고 생각해. 네가 우리 현철이 아니면 이런 데고 받고나 살 수 있어? 저도 제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당신이 못하게 한 건 아니에요? 진짜 못 살겠네. 당신이 끝이 궁금하네요, 정말. 아니, 저 이제 이 집 며느리 노릇 안 해요. 그냥 현철 씨랑 끝을 내더라도 이젠 할 말은 해야겠어요. 이제 대화할 가치도 없다고 느껴지네요. 언니, 지금 우리 엄마 협박하는 거야? 오빠가 이걸 보고도 언니랑 혼인생활 유지할 것 같아요? 착각 마셔. 한국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바로 이혼시킬 테니까.
우리 오빠는 새 장가 얼마든지 들 수 있다고요. 아주 주제 파악도 못한다니까. 너 안 닥쳐? 이게 어디 어린 게 함부로 누나를 굴려대며 나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너네 엄마가 널 그렇게밖에 못 가르쳤지? 그렇게 신우의 뺨을 세차게 날리고 이성을 놓아버렸죠. 새 장가라니. 도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저러는 걸까요? 단순히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라면 정말 일찍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원망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남편과 끝을 내더라도 이 집과 오늘 사다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전 그날 눈에 보일 게 없는 듯이 행동했어요. 예쁨은커녕 인간 대접도 못 받는 제 자신이 비참하고 싫었거든요. 제가 신우의 뺨을 날리자 시어머니는 눈이 돌았는지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네가 미쳤지? 감히 우리 딸 뺨을 날려? 네가 뭐가 잘났다고 뺨을 날려 날리게? 이제 넌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이 미친 게? 네가 날 때려 감히? 너 내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절대 가만 못 있어. 엄마, 나 뺨 빨개졌지? 이거 안 나? 당신이 계속 나한테 이러면 나도 똑같이 인연한테 할 거야. 이제 나도 가만 안 있어. 이젠 안 참는다고.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자마자 제가 신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댔죠. 저의 발광하는 모습에 놀랐는지 시어머니는 얼른 제 머리채를 놓아주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저의 이런 모습에 시모와 신우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눈치였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당신이랑 처녀는 날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도대체? 현철 씨도 아빠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나 좀 불쌍하게 생각해주면 안 되니? 너랑 너네 엄마 나 왜 그래 정말? 왜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한테만 이러는 거냐고. 난 진짜 내 가족처럼 잘하려 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따위야? 닥쳐. 난 네 자체가 싫다. 싫은데 이유 있어? 우리 착한 아들 꼬셔서 결혼까지 했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해. 내 사랑받을 생각 말고. 그리고 알 게 뭐냐? 일하면서 외간 남자랑 바람났을지? 불결해 아주. 내가 너 같은 거 한두 번 본 줄 알아? 딱 네 팔자가 그래. 아줌마, 억지 좀 쓰지 마세요. 모든 걸 걸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매번 어떻게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 모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얼씨구, 엄마, 이 여자 말하는 것 좀 봐.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지. 분명 오빠 돈도 자기가 빼돌리고 안 빼돌린 척 했을걸? 반말하는 것 좀 봐. 닥치라고 했지? 너 맞고 싶어서 환장했니?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아줌마도 오늘 한번 같이 죽어봐. 그렇게 주저앉으며 싸우고 있을 때 현관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아랍에서 3년 후면 돌아올 것 같은 남편이 1년도 채 안 돼서 돌아온 것이죠. 한국에 있던 사람이 꼭 아랍을 가고 싶어 해서 남편과 바꾸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도 저 혼자만 두고 막상 아랍을 가니 마음이 불편하여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하였고요. 그렇게 남편은 1년도 채우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올 날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어요. 남편은 제 모습과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의 모습을 보고 이미 다 예감하는 듯이 저를 꼭 감싸주며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민경이를 이렇게 대했다는 거야? 니들이 사람이야?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겠네. 민경이가 전화로 힘들어했을 때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 진짜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너무 소름 끼치고 싫어요. 저 민경이랑 나갈게요. 이제 다신 안 와요. 아니 현철아,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 이건
네가 단면만 보고 지금 그런 거야. 얘가 얼마나 못된 앤데. 아니요. 전 민경이 믿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엄마랑 현숙이한테. 내가 아끼고 아낀 가족이 가장 큰 가해자였다니 소름 끼쳐요. 아니, 오빠. 오해라니까? 세원이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데. 우리가 오빠 가족이잖아. 저 여자는 피도 안 섞인 사람인데 지금 저 여자 눈물쇼에 속는 거야? 아니지? 엄마가 오빠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당신 없을 때 어머님의 의심 집착, 그리고 먹을 걸로 인한 사람 자존감 무너뜨리기, 툭 하면 이혼 종용. 나 도저히 못 살아. 당신이 만약 여기서 나 선택 안 한다면 우리 이혼이야. 나도 이제 행복해지고 싶어.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난 언제나 네 편이라고 했잖아. 이제 나가자. 더 이상 이런 대로 받고 살 필요 없어. 그리고 미안해. 너만 두고 가서 너 힘들게 해서. 더 이상 엄마랑 현숙이랑 말 섞고 싶지 않아요.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세요. 전 민경이랑 이 집 나가겠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최근 2년간 직업도 없는 백수인 신우와 어머니에게 모든 경제적 지원을 싹 다 끊어버렸죠. 그리고 저희는 바로 살 집을 알아보았고 남편에게 왜 이렇게 빨리 왔냐 물으니 마지막 제 통화 목소리가 그렇게 슬펐다더군요. 너무 신경이 쓰여 일을 할 수가 없었대요. 마침 한국에 있던 직원도 아랍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남편이 이때다 싶어 한국에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언제 끝날지 몰랐던 이 감옥 같은 시댁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남편에게 전화로 애원하고 사정하였지만 한 번 다친 남편의 마음을 열기란 쉽지 않았죠. 그리고 전 지금까지 제가 받아온 정신적 고통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죠. 그동안 당한 부당한 대우들과 경제적인 것들까지 모두 청구하는 소송 말이에요. 남편은 그동안 제가 당해온 세월을 공감해주듯이 위자료 소송을 도와주었어요. 내가 다 설명하마. 아니 나는 그 못된 것이 돈을 빼돌린 줄 알고 그랬던 거지. 엄마 마음 모르겠냐? 하나부터 열까지 너 걱정만 하니까 걔를 의심도 하고 그랬던 거지. 어떻게 걔한테 그렇게 조종을 당했길래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핑계 대지 말아요. 엄마는 그냥 괴롭힐 상대가 필요했던 것뿐이야. 아빠가 살면서 엄마한테 썩인 속을 어디 풀 데가 없어서 민경한테 푼 거지 안 그래요? 다신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힘들게 한 거 그동안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내가 너 없인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아빠도 죽고 엄마가 믿을 건 너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살라고?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죠. 현숙이도 있으니까 둘이 의지하고 사세요.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요. 이만 끊을게요.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 많은 위자료를 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었다는 걸 모르니? 정말 이럴 거야? 엄마가 집을 팔아서 위자료를 대던지 현숙이 보고 일을 해서 갚으라고 하던지 그건 알아서 해요. 이제 끊을게요. 그렇게 남편과 시댁의 연은 끝났습니다. 남편의 확고한 결정 끝에 그래도 이렇게 둘만 있게 되니 제 마음이 오히려 너무 편해졌어요. 그리고 전 다달이 신우에게 위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청구한 금액에 비해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이렇게라도 받아야 제 속이 시원했거든요. 그동안 팔다리 멀쩡한 신우이가 이 집에 기생하며 빼돌린 오빠 월급과 어머님과 함께 나를 종부리듯 부린 대가치곤 가볍다고 생각이 든 것도
남편 또한 저의 편이 되어주어 이자료 소송도 편하게 끝낼 수 있었죠. 남편과 저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시댁과의 연락을 아예 차단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결혼 후 생기지 않던 아이도 들어서고 오히려 저희 세 식구가 더 단단해지는 가정이 되었답니다. 지금은 아이도 낳았고 남편이랑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어요. 친정과 시댁이 없다 보니 명절이면 세 식구 해외여행도 가고 오히려 즐길 수 있는 삶이 더 많아져서 좋기도 하답니다. 간혹 내가 괜히 천륜을 끊어놓은 것이 아닐까 하여 남편에게 은근슬쩍 물어봐도 남편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도 않다고 딱 잘라 말해주어요. 그래도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내가 그때 어떻게 시집살이를 버텨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제 자신이 대단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요. 글을 축약해야 해서 쓰다 보니 많이 축약되었지만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제 상처는 아물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저를 선택해 주었고 덕분에 아이도 낳고 지금은 정말 제가 원하던 가정을 꾸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랬던 가족, 지금이 가장 완벽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족한 글솜씨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옷 따뜻이 입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상견례를 하다가 예비 시댁과 저희 아빠와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면서 사람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저희 부모님께선 예비 사위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결혼식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제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말았네요. 시부모님의 행동들 하나하나에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시댁 집안은 저에게 꽤 많은 걸 바라셨고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죠. 우리 아들이 며느리감 하나는 잘 데려왔네. 확실히 배운 집안일수록 풍채가 다르다니까. 경아 씨 부모님들께서 사업을 꽤 크게 하고 계신다는 말을 내 아들한테 들었는데 재력이 상당하시다고? 내 아들이 그렇잖아도 경아 씨 집에 다녀왔었잖아. 집이 엄청 좋다고 아주 난리더라. 경아 씨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면 우리도 신분 상승하는 건가? 내 꿈이 전원주택에서 사는 게 평생 소원이거든. 아파트에서 사는 것도 이젠 너무 지긋지긋하더라고. 더 나이 들기 전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고 싶은데 문제가 돈이지 뭐야. 항상 뭐만 하려 해도 돈이 발목을 잡으니 경아 씨가 보는 것처럼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네. 경아 씨가 우리 집안 식구가 되는 거 우리 집안은 무조건 찬성이거든. 결혼식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치르고 싶은데 언제가 좋을까? 말 나온 김에 이번 주에 상견례 날짜부터 잡자고. 경아 씨 부모님들도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셨으면 하지. 경아 씨도 나이가 있으니 하루빨리 일정을 잡고 싶으실 거야. 이번 주 주말에 만나는 거 어때? 글쎄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워낙 바쁘셔서 일단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다음 달 정도는 돼야 시간이 되실 것 같거든요. 정확한 건 은퇴 씨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언니 집에 빈 방이 남아 돈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얼마나 크길래 방이 남아요? 저도 나중에 놀러 가도 돼요?
오빠만 보고 왔다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나도 전원주택 생활해 보고 싶은데 구경이라도 하게 놀러 가면 안 될까요? 어차피 결혼하실 거잖아요. 은퇴 씨한테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과장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안도 남들처럼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고 있어요. 시모는 겸손하기까지 하다며 며느리 하나 잘 들어왔다고 저를 상당히 좋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이 엄청난 재력이 있는 집안도 아니고 남들과 똑같은데 그 사람이 너무 과장되게 얘기해서 제가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되고 말았네요. 저희 집안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싶어 하셨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돈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저는 점점 거부감이 들어서 저희 집안에 대해 말을 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예비 시댁에 있으면서 느낀 건 저를 며느리로서가 아닌 돈으로 보고 계시는 듯 보였고 머릿속에는 온통 시댁에서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뿐이었네요. 제가 난처한 상황인 줄도 모르고 옆에서 예비 신랑은 시모의 칭찬에 들떠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런 상황을 보는데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생각했던 시간보다 늦게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저를 배웅해 주겠다며 뒤따라온 그 사람은 옆에서 눈치도 없이 저를 따라오면서 입에 모터를 단 것 마냥 자기 집안 식구들의 칭찬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앞만 보며 걷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한테 제가 느끼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얼굴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은 거야? 초면인데 어쩜 그렇게 다들 예의가 없으셔? 집안에 대해 궁금하신 건 물어보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집안과 엮어서 인생이 바뀔 것 같다는 둥 며느리 덕에 신분 상승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얘기하셨잖아. 내가 은퇴 씨랑 결혼을 하면 며느리가 아닌 돈줄이 되는 거야?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우리 식구들은 그냥 당신이 며느리로 들어온 걸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뿐인데 뭘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잖아.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으셨지. 그런데 말씀하시는 사이사이에 그런 것들을 바라시던데? 은퇴 씨는 그동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었길래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나는 보고 느낀 대로 가족들한테 얘기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어? 결혼하면 어차피 전부 다 알게 될 사실들 아니야? 오히려 내가 아버님 어머님한테 서운한 부분들이 더 많았다고.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속 시원히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잖아.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그런 걸 꼭 둥글게 얘기하셨어야 돼. 누가 봐도 당신 집안은 잘 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인데 굳이 그걸 숨길 필요가 있냐는 거야. 제가 시부모님께 서운한 부분에 대해 얘기하자 예비 신랑 또한 저희 부모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들에 대해 꺼내 놓았고 처음으로 저희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성격 차이가 드러난 상황이었죠. 결국 그날 길거리 한복판에서 저희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주고받았고 저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고 그 사람 앞에서 등을 보이고 말았네요. 그 사람 또한 저에게 상처받았던 게 있었는지 저를 붙잡지는 않았고
그날 이후 서로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그 사람과의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 않았었는데 아침 출근길에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온 거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아 차를 타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니 제 입장에선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네요. 저도 진심으로 다가온 그 사람의 행동이 싫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저희의 관계는 다시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상견례 날짜를 다음 달 말일에 계획을 잡았고 한동안 별 문제 없이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 시모가 저한테 따로 전화를 하시더니 단둘이 만나길 원하시길래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여쭤보자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며 약속 장소를 알려주셨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네요. 저번에 내가 경아 씨한테 했던 말들에 오해가 있는 듯해서 미안한 마음에 식사나 한 끼 하자고 불렀어. 전화로 밥이나 먹자고 하면 경아 씨가 괜찮다고 할까봐. 이렇게라도 해서 나오라고 한 건데 괜찮지? 나는 그냥 웃자고 한 말이었는데 그렇게까지 오해할 줄은 몰랐네. 설마 우리 가족이 경아 씨 집안에 기생충처럼 붙어 살겠어? 우리도 그렇게 못 사는 형편은 아니야. 그냥 경아 씨가 주택에 산다고 해서 나도 그런 곳에 살고 싶었다는 말을 했던 것뿐인데 내 입방정 때문에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 둘 사이까지 안 좋아져서 너무 마음이 쓰이더라고. 상견례 전에 이런 오해들을 풀어야 서로 웃으면서 볼 수 있지 않겠어? 내 아들이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살도 많이 빠졌다니까. 둘이 있던 오해들은 다 풀었다며? 서로 살다 보면 이런 오해들로 인해 상처받는 일은 정말 많이 발생하거든. 그럴 때는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게 제일인 것 같더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얼굴 보면서 저녁이나 함께 하자고 했던 거야. 그래야 경아 씨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응어리를 풀지 않겠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안 그래? 예비 시모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최대한 분위기를 좋게 풀어가려 하셨어요. 보통은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해결을 하시려 했던 시모의 행동은 제 마음을 풀어주게 만들었네요. 그렇게 시모와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이어나갔고 그날은 별일 없이 좋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어요. 시모는 상견례 때 보자고 제가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시곤 시모도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첫날에 뵀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침착하시면서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도 어느새 첫날에 상처받았던 일들은 머릿속에서 전부 지워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던 상견례를 하기 위해 양가 집안은 약속 장소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먼저 도착을 하셔서 저희 가족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저와 엄마가 상견례 장소에 도착을 했을 때 엄청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네요. 예비 시모가 저희 아빠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저와 엄마는 급하게 차에서 내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시모에게 여쭙자 제가 아빠 옆에 서서 편을 드니 시모는 아빠에게 막말을 퍼부으시다가 분위기를 살피시더니 저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상처되는 말들을 뱉으셨고 저희 집안을 기생충이라고 하셨네요. 내 아들이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쳤던 거구만. 하마터면 별것도 없는 집안의 며느리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뻔했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내가 볼 일이 좀 생겨서 우리 가족들 먼저 보내고 뒤늦게 오지 않았다면 완전 사기 결혼 당할 뻔했잖아. 내 말이 틀렸어요? 왜 아무 말도 못 하시죠? 저 사람이 내 앞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바탕화면에 너 얼굴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 딸이라며 오늘 상견례가 있다고 주차 관리를 하면서 웃고 있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내가 다짜고짜 화부터 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있는데 오늘 일은 그냥 못 넘어가겠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 듯한데요. 지금 너무 흥분한 상태세요. 일단 진정부터 하시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들어가서 조용히 얘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뭘 들어가? 내가 우리 아들이랑 너랑 결혼시켜준다고 했니? 벌써 다 봤는데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주차 관리인이 엄청난 재벌이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또 우리를 속이려 들게? 내 아들이 그럼 그렇지.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서 나한테 좋게 말을 해줬던 것뿐인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희 집안이 정말 재력이 있는 집안인 줄 알았다. 오히려 그쪽이 딸 덕에 신세 고치려고 저희한테 기생충처럼 빌붙을 생각한 거 아니에요? 말이 좀 심하시네요. 주차 관리인으로 일을 하는 게 뭐 어때서요? 저는 이 일을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이런 걸로 차별하고 있는 그쪽이 오히려 더 질이 떨어져 보이는걸요.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취급을 받은 건 또 처음이네요. 오늘 예정되어 있던 상견례는 저도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못 볼 꼴을 봤는데 굳이 들어가서 서로 얼굴 맞댈 필요 있겠어요? 경아야, 정말 천만 다행이다. 우리가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몰랐다면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저도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저희 아빠가 주차 관리원으로 일을 하신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안 좋은 쪽으로 상황을 몰고 갈 줄은 전혀 몰랐어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봐. 주차 관리인으로 일하는 집안과 한 식구로 지낼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자기 인생을 걸고 그런 집안의 식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 재력 좋아하시네. 가진 건 쥐뿔도 없는 것들이 고귀한 척 배운 척 하고 있어? 아들한테 상견례 파투 났다고 당장 전화부터 해야 되겠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꼭 이런 중요한 시기에는 핸드폰을 꺼놓고 있더라. 나는 내 식구들 데리고 나갈 거니까 들어올 생각 절대 하지 마. 너한테 상견례 비용 청구할 거니 그런 줄 알고 있어라. 그리고 사기꾼 집안이라고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딱 기다리고 있어. 알겠니? 예비 시모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빠가 주차 관리인을 하는 게 욕을 먹어야 할 정도로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고 시모는 식당 문을 박차고 들어가셨어요. 엄마도 그렇고 저 또한
시모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당황스러워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빠는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며 상견례 자리로 들어가셨고 저희는 걱정되는 얼굴을 보이며 아빠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댁 식구들한테 저희 집안을 욕하며 화를 내고 있는데 아빠가 들어서자마자 저희 아빠를 본 예비 시부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경악을 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하셨어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저분은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신 총장님이시잖아. 저번에 견적 넣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내 말을 흘려듣고 보려고 하지도 않더니만 결국 이런 일을 저질러? 아이고, 총장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못 알아보고 말을 함부로 한 것 같네요. 저를 아시나요? 저는 그쪽을 오늘 처음 보는데요. 제가 지금 들어온 건 제 딸과의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려고 온 거니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나가지 않겠습니다. 총장? 당신 방금 저분 보고 총장이라고 얘기했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여기 식당 주차 관리인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라고. 우리를 속였다니까. 총장이 쓸데없이 여기서 주차 관리를 왜 해? 할 일이 그렇게나 없나? 저희는 그쪽 집안한테 내 아들 넘겨줄 생각 없으니 그만 돌아가시죠. 당신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입 좀 다물고 있어. 아까 우리가 들어올 땐 못 뵀었는데 총장님이 여기서 왜 주차 관리를 하고 계셨나요? 저희 아빠가 왜 여기서 일을 했겠어요? 여기 식당이 저희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이에요. 제가 은태 씨한테 먼저 설명해 주려 했는데 어머님 닮아서 그런지 먼저 설레발치면서 자기가 좋은데 알고 있다고 상견례 장소를 예약해 놨다고 했는데 마침 저희 부모님 식당을 예약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얘기하려 했었는데 한창 점심시간이라 아빠가 바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주차 관리를 해주시려 하시다가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앞뒤 자르시고 무작정 어머님 혼자 판단하셔서 상황을 안 좋게 끌고 가셨잖아요. 저희한테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고 귀를 닫으셨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우리가 식재로 납품하고 있는 대학교의 총장으로 계신 분이시잖아. 내가 그래서 저번에 당신 세워두고 얼굴 잘 익히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총장님, 저희가 못 알아뵈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간 것 뿐이니 제발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일로 저희 식재료 납품 거래 계약 파기하시는 건 아니시죠?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요즘 경기도 안 좋아서 총장님 학교에 납품하는 걸로 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계약을 해지하시면 저희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시부가 정색을 하면서 애원을 하자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되신 시모는 저희 아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고 시모는 순간적으로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하다고 저희 아빠한테 막말을 하셨던 거에 대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셨는지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몸을 돌리셨고 시모는 그런 저희 아빠를 붙잡기 위해 급하게 문 앞으로 달려가 석고대죄를 하셨네요. 시모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애원하셨지만 이미 아빠 마음은 굳게 닫혀버리신 상태셨어요. 시모는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다며
저와 그 사람과의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지 말아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으셨고, 그 사람은 깊은 한숨만 내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모와 아빠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네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오늘 이 결혼에 대해 반대할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음 그쪽 아드님이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눈빛에서 욕망이 가득한 걸 느끼게 되었고, 몇 번 대화를 주고받았었는데 저희 딸과 결혼을 굳힌 이유가 집안의 체력을 보고 확실하게 마음을 굳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멀리에서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특별한 것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길래 제가 사람을 잘못 본 줄 알고 있었죠. 얼굴 한번 본 거 가지고 그쪽 아드님의 전부를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 딸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인사 온 첫날 결혼을 허락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에게 파일 하나가 전송이 되었더군요. 그리고 그쪽 집안이 저희 가족에게 접근하려는 이유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제가 그동안 딸 교육 하나는 잘 시킨 것 같습니다. 아빠는 핸드폰을 꺼내 들어 녹음된 파일을 재생시켰고, 상견례장 안에 그 사람과 예비 시모의 대화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처음 듣게 된 저와 엄마는 예비 시댁의 행동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저한테 보였던 행동들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전부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솔직하게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 아버님도 그렇고 경아도 집안에 대해 뭐만 물어보면 왜 이렇게 숨기려는지 모르겠어.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 자기가 가진 걸 빼앗기게 될까봐 조심성이 남들보다 지나치거든. 내가 봤을 때 그쪽 부모들이 시켰을 거야. 그렇지 않고선 너랑 사랑하는 사이인데 뭐하러 숨기겠어? 확실한 건 그 사람들은 재력이 많다는 거야. 엄마가 촉이 얼마나 좋은지 너도 잘 알고 있지? 네가 경아 데리고 오기 전에 나한테 얘기했었잖아. 대박 하나 물었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딱 보고 알았다니까. 우리 아들이 큰 거 하나 물고 왔구나. 우리 집안도 이제 신세 좀 고치고 제대로 된 인생 살겠구나. 그런 부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흥분을 해선 내 속마음을 경아한테 들키고 말았지 뭐냐.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갔잖아. 여자들은 무조건 먼저 다가오는 걸 좋아한다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면 과거의 일은 어느 정도 무마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너랑 경아가 헤어지기에는 그동안 싸워왔던 시간들이 짧지 않으니까 그게 아까워서라도 받아주게 되어 있지. 나도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줘야 결혼 이후에 더 많은 걸 뜯어낼 수 있으니까 하고 싶진 않았지만 밥 한 끼 사줬다. 경아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다가왔다고 느꼈는지 아주 좋아 죽더라. 작은 관심이 그 사람들을 녹아내리게 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는 거야. 결혼도 사회생활이다. 얼마나 잘 물고 빠는지에 따라 들어오는 게 달라지는 거야.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식장에 발만 들이면 우리 인생도 이제 꽃피는 날이 온다고. 내 아들 힘들게 키워놨더니 엄마한테 이제야 제대로 된 효도를 하는구나. 내가 걔들 머리 꼭대기에 있으니까 너는 무조건 엄마 말만 잘 듣도록 해. 제대로 된 거 큰 거 하나 물어서 우리도 떵떵거리며 살아보자고.
이제 한 가족인데 그쪽이 가진 재산은 우리 거나 마찬가지다. 확실히 엄마가 인생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정말 시키는 대로 하니까 경아가 바로 녹아내리더라고. 역시 여자는 여자가 잘 아는 것 같아. 내가 엄마가 원하는 전원주택 하나 제대로 마련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걔가 나한테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빠져 있어서 쉽게 해결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동안 두 얼굴을 가진 모습으로 저를 대했던 거고, 저는 그런 시댁 집안에 속아 며느리로 들어갈 뻔 했던 거였죠. 저희 아빠는 항상 의심이 많으신 분이고, 말수가 적으셔서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으시는데, 그 사람을 저희 집에 인사시킨 뒤 사이로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을 때 아빠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저희 가족에 대한 정보를 다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하시길래 그때부터 아빠의 말대로 항상 입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예상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너무 큰 배신감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말았네요. 예비 시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넋이 나간 상태로 저희 가족을 멍하니 바라보셨고, 예비 신우는 결혼은 물 건너갔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희 아빠 앞에서 용서를 구하시던 시모는 녹음된 내용을 들으시곤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곤 싹 변해버린 얼굴로 저희 아빠를 바라보며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막말을 퍼부으셨네요. 아들, 이제 그만 연기해도 되겠다. 이 짓 하는 것도 더러웠는데 차라리 잘 됐네. 나는 뭐 좋아서 이러고 있었는 줄 알아? 가진 것 좀 나눠주는 게 그렇게 싫어서 내 아들한테 미행을 붙여?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보다 그쪽이 더 무서운 사람들 같은데? 이래서 그쪽 딸이 시집이나 가겠어?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서 결혼을 시킬 수나 있겠냐고. 평생 자기 부모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겠지. 예, 너 이거 하나만 명심해라. 원래 남보다 가족이 더 무서운 법이야. 우리를 철저하게 속이고 미행을 붙였는데 너한테는 사람 안 붙였을 것 같니? 사생활 전부를 보고받고 있을지도 모르지. 이제 그만하시죠. 어차피 진심을 알게 됐는데 더 더러워질 필요가 있겠어요? 사람의 본성은 쉽게 안 변한다더니 역시나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때의 모습이 확실했던 거였네요. 앞으로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테지만 본심을 드러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도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예비 시부였던 분은 저희 아빠한테 매달리며 학교에 들어가는 식재료와 상견례는 별개이니 같이 엮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지만 아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엄마를 데리고 식당에서 나가셨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집안 사람들의 며느리로 들어가 전부 빨리고 있었겠죠.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안 떨어질 뻔했던 그 사람들을 제거해 주신 아빠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빠는 그날 이후 그 집안 사람들이 학교에 납품하는 식재료 업체를 다시 조사를 하셨는데 그동안 학교에 납품했었던 학교 측에서 계약했던 상품의 품질과는 다르게 현저히 질이 떨어지는 식재료들을 들여오고 있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은 최대한의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질 떨어지는 재료들을 학교 측에 넘기고 있었던 게 밝혀졌고, 계약 기간 동안 발생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식재료 업체를 다른 곳으로 계약 체결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번만 봐달라며 용서를 구했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으로 학교 측을 속여왔었기 때문에 아빠는 그 집안 사람들을 용서해주지 않으셨네요. 그렇게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처벌을 하고 모든 인연을 끊어내었으니 더 이상은 저희 가족과 엮이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항상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겉으론 잘해주는 척, 걱정해주는 척 하지만 속으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진심인 사람은 통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언젠가 본심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게도 좋은 인연 다시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웃음 잃지 않는 행복한 날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나이 60의 엄마입니다. 얼마 전 식당을 마감하고 집에 들어가려 하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지나가던 길에 너무 배가 고파 국밥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냐고 하길래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한가득 말아줬네요. 가진 게 2,000원 뿐이라며 건네줬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와 딸에게 연신 고맙다고 눈물을 보인 뒤 돌아갔네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의 딸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너무 자랑스럽다며 함께 있는 지금의 시간이 자기에겐 너무 행복하다고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동안 딸이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네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좋아진 상태예요. 떨어져 지내는 것보다 함께 지내는 게 도움이 됐는지 심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식당 일을 하기로 결정한 게 잘한 일 같아요. 그만큼 딸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내게 된 것 또한 저희에겐 그만한 사연이 있어요. 벌써 한참 지난 과거의 일일 뿐이고 잊혀가던 기억을 왜 다시 꺼내게 되었는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은 한 번 결혼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 집안도 잘 사는 형편이었고 사위 집안 또한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퇴근하며 집에 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집에서 저녁밥상 차리고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 응급실에 달려가니 벌써 세상을 떠나고 말았었네요. 사람의 앞날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대화를 주고받았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을 겪게 되니 정신적으로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한창 신혼이었던 딸이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여준 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남편은 미동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오열을 하며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사위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니 그나마 좀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집안의 가장이 무너지면 집안 전체가 꺾인다더니 그 말이 맞는 듯 젊은 나이에 남편을 만나 한 번도 일을 해본 적 없었던 저는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남편만 바라보며 살아왔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날 한시에 같이 세상을 떠날 줄 알고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기만 했었지 남편과 작별을 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우선적으로 남편의 사업을 정리했고 투자에 따른 빚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한 번에 처리했어요. 딸과 사위의 도움을 받아 깔끔하게 정리를 하니 제가 가진 재산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게 되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면서 돈만 까먹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한 기준으로는 잘 될 것 같았는데 모든 게 마음처럼 쉽게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한 사업들이었지만 계속되는 적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손해만 보면서 남편이 남겨둔 재산을 까먹기만 했네요. 이런 와중에 제 딸과 사위와의 관계 또한 좋아지지 않았어요. 이 늦은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야? 왜 울고 있는 건데?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장서방이랑 싸우기라도 한 거니? 말도 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어떤 여자가 저희 집에 갑자기 들이닥쳤다니까요. 저희 남편 이름 부르면서 문을 두드리길래 현관문 열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자기 남자라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한바탕 하고 왔어요. 뭐라고? 그럼 장서방이 바람이라도 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내쫓긴 거야? 그 여자한테?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도 그 여자 머리채 잡고 난리 쳤죠. 그런데 그이가 저를 보호해주는 게 아닌 그 여자를 감싸주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데 그이가 저에게 말로 하면 되지 소리쳤다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너무 서러워서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엄마, 저 이제 어쩌면 좋아요? 믿을 수 없는 말들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렸고 울고 있는 딸을 감싸줬어요. 평소에 봐왔던 장서방의 모습이 아니라서 너무 당황스럽기만 했고 따로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해답이 나올 것 같아 바로 사위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래도 제 전화 피하지 않고 받길래 당장 만나자고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 묵묵히 듣고 있던 사위 옆에 다른 여자가 누구냐며 물어보는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자 온몸의 털이 쭈뼛 설 정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사위와 약속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돌발 행동을 하는지 물어봤어요. 자네가 갑자기 왜 우리 딸에게 상처를 준 건가?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야? 우리 딸 눈물 흘리게 하면 어쩌나? 장모님, 저는 사위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아버님이 살아 계셨을 때의 일이죠. 저희 부모님께서 더 이상의 인연은 안 만드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희 집안이 도와줘야 할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왜 비슷한 집안끼리 애초에 결혼을 했겠어요? 서로 피해주지 않고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결정하고 결혼하는 건데 한쪽이 무너졌으니 더 이상은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네는 내 딸을 사랑하기보단 양가 집안의 재산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자네에게 피해를 준 게 뭐가 있나? 지금 있었던 일들 실수라고 생각하겠네. 그러니 예전의 장서방으로 다시 돌아와주면 안 되겠나? 그럴 거였으면 제가 그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이지 않았겠죠. 저는 벌써 민정이에게 감정 하나 남아있지 않으니까 조만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러 법원 앞에서 만나자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혼할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눈앞에 다른 여자를 보여주는 게 힘 하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구차하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혼하자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어머님도 저희와의 인연 여기까지인 걸 받아들이시고 하루라도 빨리 민정이가 마음 접을 수 있게 도와주셔야 모두에게 상처되지 않는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위자료는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충고 하나 해드리자면 어머님 사업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돈까지 홀라당 전부 까드시겠어요. 아직 이혼하기 전이니까 사위인 제가 그래도 어머님 앞날 걱정 좀 해드려야죠. 사위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물컵에 있던 물을 면상에 부어버렸고 예상했다는 듯 웃으면서 티슈로 얼굴을 닦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라 제가 알지 못했던 사위의 이중적인 얼굴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진정이 되지 않아 버티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충격이 이 정도인데 딸은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힘이 들었었네요. 집안의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자리였어요. 단 한 번도 무시한 적 없었고 예의 바른 행동과 좋은 말만 했었던 사위의 모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었네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니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잠이 들어버린 딸의 모습에 저 또한 눈물을 흘렸고 이런 마음을 준 사위와 상간녀를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가 받은 상처보다 몇 배는 갚아줘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배신한 사위를 어떤 식으로 갚아줘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없는 시점에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지금의 제 자신을 보게 되었고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방법 또한 찾지 못했습니다. 딸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듯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물어보자 좋은 남자 세상에 많으니 걱정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말밖엔 해줄 수 없었어요.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줘도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래도 자기가 사랑한 남자에 대한 배신이 너무 충격이 컸는지 몇 번 난리를 친 뒤에야 결국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거 잘 알고 있었고 마음의 정리를 끝낸 딸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 사위를 만나러 갔는데 너무 힘들어 할까봐 멀찍이 떨어져 사위와 딸의 사이를 지켜보고 있던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랑 우리 여기에 도장을 찍으면 전부 끝이라고. 그 여자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걸 뒤바꿀 정도로 그 여자에게 꼭 가야만 하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 이런 식으로 상처를 주고 떠나면 당신은 마음은 편해? 함께 눈뜨고 일어나 모든 걸 같이 있던 추억들을 한순간에 지울 수 있는 거냐고.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사랑도 있는 거야. 내가 너희 집안에 못한 적 있었어? 절대 그렇지 않잖아. 나 또한 정말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너희 집이 잘 됐을 때의 문제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 우리 사이만 좋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잖아.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지 민정이 너도 잘 알잖아. 나는 명예 빼면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그런데 내 아내의 집안에 스크래치가 있어서 그걸로 다른 사람들의 입에 안주거리로 오고 간다면 내가 좋아하겠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데 되려 무시할 거 아니야. 그러니 너와 나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거고 여기까지 온 마당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 빨리 도장 찍고 우리의 인연 여기서 끝내자. 내가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여보, 왜 이렇게 늦는 거야? 도장 하나 찍는 게 뭐가 이리 오래 걸려? 밖에서 기다리다가 속 터져서 와봤어. 뭐야? 아직도 안 찍고 있었던 거야? 어차피 남남인데 무슨 대화를 이리 길게 하는 건데? 서둘러. 오늘 우리 아빠랑 저녁 같이 하기로 했잖아. 당신 수준 너무 낮아졌다. 저런 여자와 결혼을 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나랑 결혼하자고 했었잖아.
상간녀가 꺼낸 말에 저도 놀랐지만 딸도 많이 놀란 듯 했어요. 딸과 만나기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고 그 충격에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던 딸이 자리를 박차고 난리를 치려던 그 순간 사위는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를 들고 상간녀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던 딸은 결국 그 자리에 서서 오열을 했어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저 또한 두 사람의 행동들에 너무 화가 나 둘 다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우두커니 서서 울고 있는 딸이 우선이었고 천천히 다가가 딸을 부축한 뒤 집에 조심히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아랫배를 부여잡고 통증을 호소하더라고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그런 것 같아 서둘러 집에 도착해 딸을 눕혔는데 진정되지 않는 복통으로 인해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고 병원에서 듣게 된 건 어떠한 병이 있는 게 아닌 딸에게 찾아온 임신이었어요. 이혼 도장까지 찍은 마당에 그동안의 스트레스로 인해 임신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도 목소리의 변화는 없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정된 딸과 집에 들어간 뒤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딸을 집에서 쉬게 하고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화를 하고 싶어 만나게 되었네요. 그런데 뜻밖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시는데요? 아이 문제로 다시 재결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시죠?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수당은 드릴 테니 이제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네요. 새로 들인 며느리가 글쎄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뭐가 이리들 성격이 급한 건지 벌써 임신이 되었다던데요. 그러니 그쪽 집안의 아이가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간녀한테 벌써 아기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개차반 집안이네.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분명 언젠가는 천벌을 받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우리 딸이 그쪽 집안의 아들의 자식을 임신했다는데 어떻게 눈 하나 깜빡 안 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테니 잘 먹고 잘 살아라. 안사돈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상간녀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건 제 딸과 결혼하고 있을 당시 비슷한 시기에 임신이 된 것 같았어요. 딸에게는 상간녀가 임신했다는 말을 할 수 없어 집으로 돌아온 이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집에 들어온 이후 조용히 있자 저를 보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물어보길래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하자 또 다른 말은 없었냐며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길래 이혼도장 찍었으니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었다며 대충 둘러댄 뒤 방에 들어가려는데 딸의 한마디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사위와 통화를 한 듯 상간녀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음날 그 상간녀 집에 찾아가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아랫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저희 집안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세상 떠난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안 좋았네요. 이성을 잃어버린 딸에게 그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지 말자며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제 말은 딸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 때문에 몸살까지 오면서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했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딸을 바라보며 그만하자고 얘기했지만 저희들만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힘겹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몸으로 해놨던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나 남아있어 급하게 부재중이었던 번호로 전화를 걸자 그곳은 응급실이었고 딸이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에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네요.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다 있는 거야? 정말 확실한 거야?
아기 집에 아기가 없다는 게 사실이야? 전부 다 확인했어요. 아기 집만 커진 상태로 그 안에 아기는 없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해요. 아빠 없는 아이 불쌍하기만 하잖아요. 자기도 그걸 알고 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여자 집에 찾아갔는데 그 사람과 바람난 여자는 만날 수 없었어요. 들어오라고 하길래 들어갔더니 그 여자의 아빠인지 소파에 앉아 저에게 온갖 수치스러운 말들을 전부 뱉어대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사람이 무섭다는 걸 느꼈어요. 자기 딸 건들면 저와 뱃속에 있던 아이와 엄마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저희 가족을 위협하면서 제 인격까지 짓밟기 시작했어요. 너무 서럽고 이런 취급까지 받으며 사는 게 맞는 건지 괴로워 미칠 것 같았는데 그래도 뱃속에 아이 하나 보고 정신 부여잡은 채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배에 통증이 생겨 결국 쓰러지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도와줘서 겨우 병원으로 실려왔어요. 저에게는 이제 살아갈 희망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엄마,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기도 하면서 원망스러워요. 왜 저희를 놓고 가셔서 이런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신 걸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눈물을 흘리는 딸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안아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떠한 말도 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 결국 사위와의 인연은 모두 정리가 되었어요. 많이 힘들어했던 딸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과거의 일은 모두 잊어버린 채 저희들이 앞으로 잘 사는 게 복수라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갔어요. 하지만 딸과 함께 먹고 살겠다며 이것저것 시도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실패해도 언젠가는 분명 성공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끝없이 시도했지만 결국 빚만 생기게 되었네요. 이 문제로 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전공을 살려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저 또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다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체질에 맞았고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더욱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적은 월급이었지만 그래도 딸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었어요. 집안 살림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 가정부로 시작하게 된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부유층에 살고 있는 집에 집사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고 그렇게 계약이 끝나면 다른 집에 집사로 들어가 꾸준하게 일을 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그런데 2년 동안 함께 지냈던 분들이 이사를 간다는 말에 또 다른 분의 집사로 들어가기 위해 알아보던 중 저를 괜찮게 봐주셨던 분들이 마침 저를 필요해하는 곳이 있다며 소개를 시켜주셨고 그동안 일했던 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습니다. 소개로 들어와서 그런지 딱히 면접을 보려 하지 않았고 기존에 계셨던 직원분들께서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녁에 가족분들이 다 같이 들어올 거라며 그때 따로 인사하면 된다고 하길래 집안 여기저기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간 이 집이 제 운명을 바꾸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첫날이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었고 저녁 시간이 되자 밖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분들이 밝은 얼굴로 들어오길래 밝은 웃음으로 인사를 건네며 제 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집안의 주인인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 되시는 분이 저를 따로 불러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계약서를 건네주었네요. 여태껏 받았던 월급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전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한 가지 충고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조건을 말해 주었네요. 다른 건 어차피 말 안 해도 잘할 거라 생각해요. 소개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신경을 쓰실 테지만
저희 집에 무조건 지켜야 될 룰은 깨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제 딸이 상당히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사위가 암투병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그러니 가족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손자한테 지체 장애가 있는데 약간의 동정이나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 제 딸이 워낙 싫어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주셔야 해요.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거나 하면 아주 난리가 나게 되니까 가족 하나하나 관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저 집안일만 저희가 신경 쓰지 않게끔 잘 해주시면 됩니다. 집안의 상황을 들어보니 상당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적어가며 실수하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일단 최대한 따님과 마주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묵묵히 해야 될 일들만 하며 지내고 있는데 세탁이 끝난 옷가지를 정리하려고 따님 방에 들어간 순간 엄청난 걸 보게 되면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액자에 걸려있던 사진들에는 9년 전 제 딸을 내치고 상간녀와 떠난 사위였고 제가 집사로 들어온 집은 다름 아닌 상간녀가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사위가 암투병을 하고 손자가 정신지체라고 했던 말들이 떠올라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니 사위는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세상 밖으로 나올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사위였던 놈은 대장암 3기로 병원에 입원해 투병한 지 1년이 넘었다며 처음 발견했을 때는 2기였는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아 3기로 넘어갔다며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은 모든 걸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집에 제가 있을 곳은 못돼 집주인에게 건네줄 사직서를 작성해 가방에 넣고 다시 상간녀 방에 들어가 이른 일이기 때문에 옷가지를 마저 정리한 뒤 다시 밖으로 나오려는데 침대 밑에 반짝이는 무언가 있길래 꺼내자 클립으로 단단히 고정한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클립을 빼고 안에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경악을 할 정도로 충격적인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같이 있던 핸드폰을 들어 전원을 켠 뒤 안에 들어있던 자료들을 확인하자 모든 걸 들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로 급하게 들어와 하나하나 전부 살펴보기 시작했고 핸드폰에 틀어진 영상의 대화에는 사위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꾸민 계획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같은데 사위 집안과 합병해서 내가 전부 인수했으니 더 이상 질질 끌 필요는 없는 거잖아. 병들어 곧 세상 떠날 텐데 뭐하러 계속해서 살리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내 딸 모르게 진행하도록 해. 그러게 자기 부모 관수 잘했어야지. 감히 내 회사를 집어삼키려 해? 2사람 보냈으니 사위도 그 길을 따라가야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 딸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정신지체 사위 자식도 함께 처리해. 아픔은 잠시고 앞으로 살 날은 길어.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저번처럼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란 말이야. 너희들한테 적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닌 거 잘 알지? 이번 달 안에 깔끔하게 처리하고 한동안 해외에서 쥐 죽은 듯이 살아. 나중에 다시 연락할 테니까 그럼 가봐. 상간녀에게 이 서류가 어떻게 넘어가게 된 건지 알 수 없지만 모든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는 걸 보면 상간녀 또한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상간녀 아비는 사위의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해 모든 계획을 꾸몄던 거고 사돈댁의 목숨까지 앗아간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들을 꺼내들면 상간녀의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였어요. 회장이나 되는 놈이 제 딸에게 했었던 과거의 일들까지 떠오르면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않고 아픔만 남았던 기억들 때문에 결국 딸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상간녀 집에 도착한 딸은 엄청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상간녀의 집에 집사로 들어가 있었다며
당장 나오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흥분한 딸을 진정시키며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딸과 함께 상간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상간녀의 가족들이 전부 집으로 들어왔고 소파에 앉아있는 제 딸을 보더니 모두가 화들짝 놀라면서 저희 딸이 왜 자기 집에 있는 거냐고 저를 보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한 뒤 사직서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상간녀가 가지고 있던 자료의 일부를 꺼냈고 그걸 본 회장은 눈이 커져서는 테이블에 있던 자료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정체가 뭐야? 우리 집안 말아먹으려고 찾아온 거야? 당장 나가! 지금 너희들이 감히 나를 상대로 이런 일을 꾸며? 내가 꾸민 게 아니라 그쪽이 꾸민 일들이겠지. 뭔 짓을 하던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너희들이 내 딸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무릎 꿇고 엎드려 사과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고 있나 본데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동영상 전송 버튼 누르면 누구한테 가는지 알아? 너희들의 행동 모두가 알 수 있게 기자한테 전송된다고.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진심을 다해 사과하지 않으면 인생 그걸로 끝이고 다시는 햇볕도 못 보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이 자료 그쪽 따님이 가지고 있던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거 몰라? 자기 부모라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어. 그에 비해 그 딸 맞네. 뭐하고 있어? 내 딸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핸드폰에 있던 영상을 누르려고 하자 회장이라는 놈은 딸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고 상간녀 또한 과거의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안 될 것 같다며 전송을 하려 하자 그제서야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딸에게 용서를 구했고 저희에게 해를 가할 것 같아 따라오지 못하게 핸드폰을 들고 저택에서 빠져나와 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있던 자료들을 전부 보여주면서 상황은 종결되었네요. 이 사실이 사이였던 놈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면서 두 집안은 법적으로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 사회의 손을 들면서 상간녀의 집안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들이 끝이 나고 회장이라는 놈은 징역을 살게 되면서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망했으니 어딘가에서 먹고 살려고 저희처럼 발버둥 치고 있겠죠. 저는 더 이상 집사일은 하고 싶지 않아 그동안 모은 돈으로 국밥집을 하나 차렸고 딸도 도와주겠다며 함께 식당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남자가 식당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배가 고프다며 국밥 한 그릇을 원하길래 다시 식당 문을 열어 국밥 한 그릇 건네주었네요. 아무 말 없이 딸과 함께 묵묵히 쳐다봤어요. 이제 남남이고 더 이상의 인연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한 그릇을 다 비운 뒤 그동안 정말 죄송했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사위놈은 가진 게 2,000원 뿐이라면서 건네주려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살라고 말한 뒤 보냈네요. 더 이상 아무런 감정조차 남지 않았고 딸과 저는 모든 걸 정리했기 때문에 얼굴 붉히며 화를 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버티지 못하고 세상 떠날 거 뻔히 아는데 안 좋은 말 해봤자 뭐하겠어요. 앞으로 저와 제 딸의 앞날만 보려 합니다. 그리고 법정에 증인으로 섰을 때 상간녀가 한 말에 대해 생각이 나네요. 부모가 잘못한 걸 알고 있는데도 자기가 편해지고 싶어 눈을 감고 있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은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해야 진정한 가족이지 자기가 힘들다고 내치려 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은 무조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든 분명 돌아가네요.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자신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의 인생에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